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 마무리하면서 4,990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10포인트 남겨두고 5,000 돌파 마무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장중 5,020선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도 찍었는데 오후 들어서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기도 하는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5,000포인트를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2.4% 뛰면서 993에 거래 마쳤습니다. 1,000포인트를 코스닥이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바이오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주에 4년 만에 다시 또 1,000포인트 넘어설지 기대가 되네요. 달러원 환율 오늘 1원 30전 오른 1,466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루머스의 스톰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 옛날 생각나는 그 노래죠. 90년대 가요 이런 거 목록에 항상 들어있는. 네, 하정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쉽게 5,000 문턱 앞에 그러게요. 좀 시원하게 5,000 좀 넘어주면 좋은데 이게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장중에는 올랐다가 장 마감할 때 이러니까 조금 더 아쉽죠. 차영숙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너무 추워서 입 돌아갔어요. 안 되는데 따뜻한 어묵이랑 어묵 국물 와인샷 하고 싶네요. 또 갑자기 또 여러분이 어묵 붕어빵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어묵이랑 어묵 국물 이런 날씨에 딱이죠. 이렇게 연기 모락모락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그걸로도 이제 힐링 되잖아요. 김정기님 어제 버스에서 신호 대기 중에 어린이집 버스와 나란히 있길래 옆을 봤는데 꼬마 아기가 손을 흔들고 있길래 같이 흔들어졌는데 아이가 양손으로 손을 격하게 흔들더니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팔은 짧고 패딩까지 입고 있어서 하트가 아니라 동그라미 만드는 거 보고 엄청 힐링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상상만 해도 힐링이네요. 근데 가끔 정말 그렇죠. 저도 아이랑 눈 마주치거나 그러면 안녕 이렇게 손 흔드는데 같이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면 얼마나 그게 또 힐링이겠어요. 아이가 주는 또 그 힘, 그 매력 이런 게 또 엄청나게 큰 힘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로 떠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가득 배인 진한 담배 냄새, 식당 옆 테이블에서 퍼지는 독한 향수 냄새. 사람에 따라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으로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 요구를 받았다는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됐던 냄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혹은 저 사람이 좀 예민한 편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냄새 갈등은 요즘 전 세계에서 후각 에티켓으로 여겨지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국내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두통이나 울렁거림 같은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막상 말을 꺼내기엔 좀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데다 냄새는 소음이나 쓰레기처럼 수치로 재기도 어렵고 개인의 취향이나 자유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무향 정책을 권장합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된 인위적인 향으로 인해 건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래전부터 청사내에 무향 정책을 시행하며 향초나 방향제 사용을 금지하고 직원들에게도 향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병원,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이런 기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스메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냄새 폭행, 냄새 괴롭힘인데 강한 채취나 구취, 향수, 담배 냄새, 심지어는 세탁하지 않은 옷까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 전반을 가리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는 냄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감각의 영역으로 번지고 있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과거 풍기문란 같은 시각적 불쾌감에서 층간소음 같은 청각 자극, 그리고 이제는 후각까지 프라이버시의 요구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인데요. 앞으로는 좋은 향기가 마케팅 포인트였던 시대에서 무향이 프리미엄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향도 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후각 에티켓,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신년회기도 하고 지난 연말에 이어서 여전히 뭐 술 약속이든 저녁 약속 많으실 텐데 최근에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또 강조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지난달에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올해 바뀌는 교통법규 뭐 잘못된 내용들 막 바뀌지 않는 바뀌는 내용들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던 거 포함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는데 야 이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가까이 되면은 안 되는 게 음주하고 운전이거든요.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좀 여전히 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 네, 그렇죠.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피해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관련된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제발 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 2018년인가 윤창호법 도입되면서 이제 처벌 기준이 조금 세졌죠.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이제 걸린다, 면허 정지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바꾸기는 했는데 요즘은 뭐 밤에만이 아니라 전날 마신 그 술이 덜 깬 상태로도 운전을 하다가 안 깨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음주운전 자체는 예전과 비교하면 어때요? 좀 줄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주의를 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숙취운전이죠. 숙취운전 때문에 여전히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거는 술을 마시자마자 하시는 분들 좀 줄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내가 이제 시간이 술이 완전히 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실수 같은 것들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자체는 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계치를 살펴보면은 매년 한 10만 건 이상의 단속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곤 있거든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요 이게 2010년에 좀 과거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2010년에는 무려 30만 건이 넘어가는 단속 건수가 있었습니다. 단속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음주운전이 있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 단속이 됐었던 30만 건 중에서 초범이셨던 분들 처음 걸리셨던 분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17만 9,086명에 달했어요. 거의 18만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처음 걸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랬던 단속 건수가
약 한 10년이 지났던 2020년의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11만 7,549건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건데 이때부터의 5년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최근 5년이 되거든요. 네. 최근 5년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22년과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건 정도의 단속 건수가 있었고요. 21년과 24년에는 11만 건에서 12만 건 정도가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좀 트렌드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단속 건수는 10만 건이 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범률이 아까 43에서 4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번 한 사람, 3번 한 사람, 4번 한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주운전 단속 건수에 대한 통계를 좀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네.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발표되기 시작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단속 통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설마 진짜로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네. 7회 이상 단속된 이 통계 건수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초범, 재범, 3범, 4번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7번 이상 단속된 분들이 이제 숫자가 같이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걸린 게 7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조금 상상하기 좀 무서운 상황이긴 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7번 이상 반복된 분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모든 통계를 다 봤었거든요. 네. 매년 연평균 860명 가까이가 7회 이상 단속된 건수로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8번 하신 분들도 뭐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매년 거의 한 860명 가까이가 7번 이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 보고 있으면은 좀 약간 답답해요. 사실 매년 통계치의 그 전체 단속 건수 자체는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아까 횟수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반복 횟수가 거듭해도 이 재범률 자체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데요. 네. 사실 처음에 단속되셨던 분들의 초범에 이제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단속되셨던 분들의 비율이 전체 단속 건수의 한 56%에서 5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째 단속되신 분들이 25%, 3회가 10에서 12% 정도 단속이 되고 계시고요. 4회가 5%, 6회가 2%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 각 회차별의 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다 44%예요. 초범에서 2회차도 44%, 2회차에서 3회차도 44%, 전부 다 44%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비율이 그런 것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통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도 시도할 생각을 못하게 그냥 2번째 걸리면 아주 그냥 혼쭐이 나게 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의 중인 방안이 뭐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잘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잘 정비된 법을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또 꽤 소요가 되는 법이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로 잘 정비된 법이다라는 걸 보려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지금 논의를 거치고 시행을 앞둔 법안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80조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및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됐을 때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만 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좀 생긴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조건부 면허도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요게 사실은 2023년 10월 달에 처음 개정이 됐고 2024년에 세부 시행령을 하나하나 다 정비를 해서 완성이 됐는데 요게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정비를 열심히 했으면 좀 빨리 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요게 이제 법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재발을 네, 막는. 재발 자체를 막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건부 허락을 하기 위한 법의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장치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면허가 취소되신 분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부터 이제 이 법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면허 결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처음 면허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2회차가 되면은 2년,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혹은 교통사고까지 냈을 경우에는 3년 이렇게 연차가 늘어나게 되는데 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5년까지도 음주운전을 다시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고서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이런 조건부 면허에 조건을 걸게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1회에는 1년, 2회에는 2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3년의 기간이 나와야지만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허가 갱신이 됐다 보니까 2023년에 법은 개정이 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제한이 돼요? 네, 사실 이렇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운전면허증에 영알파벳으로 K라는 표시가 따로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운전면허를 확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운전면허가 이렇게 조건부로 발급을 다시 받으신 경우에는 렌터카를 빌릴 때도 이런 장비가 장착된 차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는 차를 운전을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금 처분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요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를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렌터카를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제 명의 도용 같은 것들 같이 타려고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리고 음주운전을 하셨던 분이 차를 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명의 도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터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렌터카 중에 그런 장비가 장착된 차가 없다 그런다면은 조금 뭐 손해를 보시더라도 대여를 안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런 분까지 있을까도 싶기는 한데 또 나쁜 마음을 좀 먹으면 어떻게든 또 할 것 같기도 해서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게 네. 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뭔가 있어요? 사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크게 4가지 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제 음주 측정기 같은 것들, 이 호흡 분석 장치가 같이 장착이 되게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운전을 하려는 분이 호흡을 후 불어넣게 되면은 차에 같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동을 아예 걸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장치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분석기, 차단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장비까지 총 4개의 장비가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분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호흡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실제로 몇 시쯤에 시동을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는 저장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임의로 다른 사람이 하게 했다가 걸리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라면 그런 세트는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설비를 이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질문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거 세금으로 정착을 해주나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네, 별도 지원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해당 운전자께서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경찰분의 이
이 경찰 측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한데 네. 사실 이게 음주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미 하신 분들에게 이제 감시 차원에서 장착을 권하고 있는 것이기 장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지원은 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경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착 비용이 좀 부담스러운 뭐 생계형 운전자도 있을 거고 뭐 상습 음주 운전자도 있을 테니까 네. 아예 이런 거 장착 안 하고 그냥 아예 무면허 운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풍선 효과처럼. 근데 이 장치 같은 거는 처음에 한 번 설치를 하면 의무 장착 기간 동안 뭐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별도의 검사를 계속 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쨌든 운전면허는 취득을 했어요. 조건부로. 장치도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한 두세 달 하고 보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는 이 장비를 어떻게 좀 망가뜨리든 끄든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나는 못했어요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장비에는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날로 열흘 이내 이 장비를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등록된 기기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임의로 수정을 한 적이 없는가를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것과 함께 차 등록번호가 같이 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은 신고를 하고서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것들에 이제 임의로 이제 지문을 붙인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화면 얼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좀 상당히 강한 방법으로 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장착된 차 있잖아요. 네.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사실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의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한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운행에 나가시기 전에 음주 테스트를 하고 나가시는데 그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번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뢰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지희님께서 어제 마트에 갔었는데 딸기가 절 유혹해서 한 팩 사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오늘 딸기 먹고 왔는데 딸기 굉장히 큰 거 선물 받아가지고 먹고 왔는데 아우 달더라고요. 이제 딸기의 계절이 왔어요. 너무 맛있죠? 조희영님. 소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저 혼자 파란 바다에서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추운 날씨만큼 제 주식창도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조희영님 정말 제가 다 속상하네요. 남들 다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봤다 이럴 때 나만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돈은 이제 벌기도 하다가 잃기도 하다가 하는 기분이지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저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매수한 날은 꼭 하락 마감을 해요. 꼭 하락 마감을 해서 이제는 그렇지 뭐 좀 버텨보지 뭐 결국엔 오를 거야 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 계속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조희영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어방목과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도록 하죠. 조희영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김정아님 사무실 업무 보고 보라로 소장님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오다가 턱에 걸려서 부츠 앞코가 벌어졌어요. 어떡해. 넘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만간 새 구두 사야겠어요. 덕분에 늦지 않게 방과후 목돈연구소 출석
김정한이 너무 감사하고 막 어떡하지 나 때문에 부처 앞코가 벌어져서 이거 수선비라도 드려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는데 조만간 새 구두 사야겠어요. 이거는 복선이었다. 그냥 결국에는 새 구두를 사시기 위한 이 핑계였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김정한님 조만간 새 구두 사셨다고 이제 사진 보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쁜 구두 사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재해석한 이 감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버켄스탁, 에버크롬비 앤 피치, 코치 같은 브랜드 매출이 다시 뛰고 있고요. CD와 카세트 테이프, 디지털 카메라, 색칠 공부처럼 그 시절 아이템들도 새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감성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며 컴퓨터 오류로 전 세계 전산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담에서 따온 건데요. 당시엔 불안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세기말 패션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트렌드 이름이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며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뜻하면서 2000년대 초반의 패션, 디자인, 음악, 기술 감성을 통칭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보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X2K, 2번 Y2K, 3번 J2K.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월가 투자자들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라고 하죠. 누구인가요?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 네. 한국에도 자주 오시는 분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제 매일 아침 월가 투자 전문가들이 뭐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기다린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우리도 이분의 비결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투자 메모, 이분의 투자 메모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메모라고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몇 자가 아니고 뭐 A4 용지 한 서너 장에서 뭐 많게는 10대 장 분량의 어떤 통찰 에세이 같은 거라서 35년째 네. 발간 중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크트리 캐피탈 이분 투자 회사인데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인사이트 배너에 하워드 막스 메모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죠. 네네. 하워드 막스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이분의 투자 철학 간단하게 먼저 알아볼까요? 막스가 40년 넘게 지켜온 철학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남들이 이익을 낼 때 비슷하게 내고 남들 깨질 때 덜 깨져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의 고객을 얘기를 하면서 네. 매년 수익률 상위 50%에만 들어도 그게 15년이 지나면 상위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워드 막스가 투자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네. 첫 단추를 깰 때 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보통 우량주 사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막스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니프티 50라고 네. 우량주, 초우량주라고 50개 모아놓은 거 멋진 있었는데 50개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코카콜라, IBM, 뭐 제록스, P&G 막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네. 지금도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너무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합니다. 그게 회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갔지만 당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 거죠. 자리를 찾아간 거죠. 니프티 50.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M7 같은 그런 대장주들이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적당한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도 네.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네. 내가 사려는 주식의 PER, 뭐 PBR 좀 확인을 해보고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PER보다
지금이 현저히 높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 축제가 끝물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하워드 막스의 저서 중에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네네. 책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운에 대해서 또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말한 부분이 있었죠. 운 좋게 돈을 번 거는 실력이 아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 룰렛 게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러시아 룰렛 게임에서 5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6개의 총구 중에 단 한 발만 비어 있었는데 운 좋아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게임을 잘했다라기보다는 돈을 정말 잘 벌었다기보다는 현명한 자산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무리해서 빚내가지고 투자했는데 마침 장이 좋아서 돈을 번 거다라고 하면은 실력 아니고 운 좋은 러시아 룰렛 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기대는 하지 말고 네. 나쁜 결과가 나올 확률을 최소화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까만 공하고 뭐 하얀 공이 섞여 있는 그런 바구니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를 때는 사실 하면 안 되고 뭐 흰 공을 뽑으면 돈을 버는데 흰 공이 뭐 7개 있고 까만 공이 3개 있다. 그럼 할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확률을 좀 어느 알고 정도. 할 수 있을 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가끔 운도 실력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운과 실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일지를 좀 써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 살 때요. 왜 내가 이 주식을 사는지 어떤 위험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록을 해둬라라고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내 예상대로 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생각했던 건 아닌데 운 때문이었는지 이런 걸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워드 막스가 또 하지 않는 것이 수익을 만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수익 날 종목 뭐야. 네. 햄버거 찾다가 네.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는 안 하고 빚내서 투자 안 하고 너무 비싼 거 안 사라고 실수를 줄이는 게 시장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최후의 승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실수를 줄이라는 건데 네. 어떤 팁을 뭐 준 게 있을까요? 관심 종목 리스트를 이제 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좋은 점을 보통 찾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찾아봐라고 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게 그 리스크 제어의 실전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네. 내가 이 사람 이거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쵸.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런 거 네네. 비슷한 네. 것 같네요. 네네. 근데 하워드 막스 하면 또 사이클 요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네. 이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이 살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팔 때인지 이것도 조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추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코스피 5,000 넘어서 이제 5,500 가고 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이제 또 내리고 있을 때는 또 계속 내려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2022년 3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스는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주식은 진자 운동 같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계추가 한쪽 끝에 쭉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마련인 것처럼 주식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언제가 그게 시계추가 올라가 있는 건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을 좀 보라 그래요. 주변에서 주식 전혀 모르던 사람이 네. 주식 얘기하고 TV에서는 와 이거 정말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고 이번엔 달라 세상이 변했다라는 말이 들리면 진자가 탐욕의 끝에 달했다라는 신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네.
어머니가 주식을 해서 이거 좋다고 사라고 하면 이거는 고점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네. 같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진자가 한쪽 끝에 다다랐다는 신호.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거를 그런 방법 말고 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상장하는 IPO 하는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상장되지 않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상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그러면 이건 정말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중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확률적 사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봐라.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네. 말도 좀 기억에 남는데 평균 수심 160m 강에서 익사한 175cm 청년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 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죠? 160cm가 맞고요. 아, 160cm군요. 센치여서 그랬는데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균 수심 160cm라고 해도 네. 어느 구간에서 수심이 2m가 넘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깊어질 수 있고 그러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포트폴리오가 평균적으로는 안전해 보여요. 근데 일시적인 폭락장이 왔을 때 버틸 현금이 없거나 빚을 냈거나 했으면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차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2차적 사고가 뭐예요? 1차적 사고는 경제 안 좋네 주식 팔자라고 하는 거고요. 누구나 하잖아요. 2차적 사고는 경제가 안 좋아서 모두 주식 팔았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싸졌구나. 지금 살 기회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네. 한 단계 더 깊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2차적 사고를 조금 기를 수 있는 연습법 같은 거 그런 팁 없을까요? 어떤 뉴스 정보 들었을 때요. 네. 항상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반영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AI 때문에 반도체 계속 유망하다라는 소식에 바로 사지 말고 그 소식 때문에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2차적 사고의 시작이죠. 그렇죠. 네. 하워드 막스의 메모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가 쓴 메모들이 이제 여러 번 회자가 되고 막 네. 적중했던 적도 많고 그래서 최신 메모들 중에서 특히 강조한 게 새로운 경고가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뿐 아니고 네. 나머지 일반 주식들까지 PER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웃돈다라고 해서 시장이 낙관을 넘어서 과신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했고요. 2026년은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AI 버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버블은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이게 참 네. 그런 게 이제 하워드 막스가 예전에 그런 메모들을 하면서 네. 버블닷컴 때 버블닷컴이 발생하기 한 2달 전에 네. 야, 이 매출도 이익도 없는 이런 인터넷 기업들 주가 계속 오르는 건 불가능이야. 막 이런 메모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진짜 구식이야 사람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 2달 뒤에 진짜 버블 이게 터졌죠. 네네. 그런 일도 있고 금융위기도 맞췄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제시한 경고 이런 게 그냥 흘려듣기는 조금 네. 그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닷컴 버블 때 네. 닷컴 버블 이제 하워드 막스는 2달 전이었고요. 네. 그 앨런 그린스펀은 3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3년 내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과열된 건 맞았는데 네. 맞췄지만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는 거는 버블이 계속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골이 굉장히 더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맞추려고는 하지 말아라. 아하. 사이클이 있다는 건 생각해라. 어렵다. 막스가 얘기하는 그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2026년의 함정 요것도 얘기했던데 알려주세요. AI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말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AI가 잘 나갈 건 맞는데 네.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2015년 말부터 시장이 마치 이제 뒤처지는 기업 없을 것처럼 모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그때 기준금리가 1%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그 올해 내년에 대규모로 부채 만기를 맞게 되는 기업도 많대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금리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하워드 막스가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디에 돈 넣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좀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는데요. 네. 체사피크 에너지, 바이퍼 에너지 같은 에너지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자산, 현금 흐름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조선 운반 기업도 투자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금 관련 투자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베리골드 같은 금광 기업 비중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하면 하워드 막스는 지금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치주,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한 곳들 같아서. 네, 원래 여기가 그리고 부실 채권을 좀 많이 취급하는 곳이라서요. 채권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실 채권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네. 막스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다 이렇게 팔면 괜찮을 회사 이런 부실 채권을 사거든요. 주력 분야가 사실 부실 채권이죠. 그쵸. 이번에 주력 분야가.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장 돈 못 벌어도 시장에서 좀 튕겨 나가지 않는 거가 최고의 전략이 될 거다. 그래서 너무 대박을 노리지 말고 좀 저평가된 진주를 발견하려고 해보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하워드 막스의 철학 통해서 투자는 뭔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좀 끈기 있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다. 이런 네. 걸 저는 배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방목 청취자분들께 좀 정리하는 멘트도 네. 부탁드릴게요.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장 큰 투자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없다고 믿는 곳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방목 청취자분들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매년 1등하지 않아도 막 수익률 남들이 막 수익률 좋다고 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가격 좀 싼 거 찾아서 최악의 순간에도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갯길, 밤길 운전처럼 빨리 가기보다 사고 없이 도착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뜻하면서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세기말 감성을 뜻하는 용어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Y2K였습니다. Y2K는 year 2000의 줄임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Y는 year, 연도, 그다음에 2K는 2000년. 그러니까 K는 천을 뜻하는 기록. 예. 원래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컴퓨터 오류인데 Y2K 버그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당시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이 그 연도를 두 자리 그러니까 99에서 00으로만 이제 인식하면서 2000년을 1900년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 항공, 전산망이 다 마비될 수 있다 하면서 그 12월 30일에 넘어갈 때 다들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나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확장이 돼서 2000년대 초반의 패션, 디자인, 음악, 기술 감성을 의미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7201님 밀레니엄에서 Y2K 참 시간도 빨리 가네요.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문다솔님 요즘 꽂혀있어요. 아이사의 미키마우스 MP3 플레이어 아시나요? 그때 어린이라 못 샀던 거 30대 직장인이 되어 한 풀어봐요. 미키마우스 MP3 아직도 나와요? 이거 사셨다는 얘기 같은데 저 기억나요. 그렇게 귀엽게 얼굴만 이렇게 귀 모양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4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퀴즈 정답은 Y2K입니다. 99년도에는 제가 고3이었는데 지금은 중고등 새 아이들 엄마가 되었네요. 요즘 더 그리운 99년입니다. 소장님 방송 잘 듣고 있는데요. 라디오 듣는 오후 4시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저도 그때 생각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하면서 그때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Y2K의 배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